대한민국 국민 간식, 간식 대통령, 떡볶이의 창업 노하우 전격 공개! 저거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술로 검증이 됐고 약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오, 이렇게 따지면 가성비 그냥 괜찮은데요? 네.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매출의 약 한 10% 내외 이 정도만 차지한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또한 그 전문가가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한 100만 불의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요, 저희가 창업은 하고 싶은데 걱정도 참 많고 프랜차이즈가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파헤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린시티의 정두교 이사님, 창업원의 이병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첫 회 나가고 어떻게 좀 편해지셨습니까?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정말 좀 방송이라는 게 쉽진 않네요. 그에 반해서 또 이 한 회에 나가면서 바로 이거 방송에 너무 적합한 분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들으셨어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우셨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뭐 편안하게 마음 먹고 했던 게 좀 그렇게 생각했더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의 어깨는 정말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확하고도 심도 있는 정보를 꼭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현장에서, 현업에서 종사를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중떡의 박재모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차차 이 현업에서의 이야기는 풀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말이죠. 정보를 하나씩 만나봐야 될 텐데, 정두교 이사님, 지난주 방송한 다음에 주변의 반응 어떻던가요? 이제 전문가 같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하도 떨고 방송을 했던지라 아직도 떨립니다. 아니 근데 평상시에 사실은 다른 분들과 만나서 컨설팅을 하는 게 직업이시잖아요. 말에 있어서는 자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막상 맨투맨으로 얘기할 때는 너무 잘했는데 이게 이 카메라 보고 하니까 떨리고 진짜 이거 답답합니다, 솔직히. 본부장님,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질문 제일 많이 하시나요? 지금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아이템이 좋으냐,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이 질문이 100에 9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회를 하면서 벌써 이제 조금씩 저의 대뇌 속에 지금 이제 장기 기억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또 이 유지를 해나가느냐. 1회 방송 때 사실 스시뷔페가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대답은 역시나 그렇죠? 사실 이 어디 가나 상권이 좋든 나쁘든 잘 되는 집들은 다 잘 되고요. 그 중에서 진짜 안 되는 집들이 대다수 많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80%의 분들이 본인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고 가게를 접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창업 아이템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아이템은 아마 이거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추억이 가장 많은 음식,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많은 음식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맛있게 먹어왔던 음식이 과연 뭘까요? 엄마 젖? 그건 어렸을 때만 먹었죠. 우유 지금 먹잖아요, 우유. 어렸을 때만 먹었죠. 잘 모르겠는데 추억의 음식은 너무 많아서. 혹시 분식 아니에요? 네, 분식 종류입니다. 떡볶이? 네, 맞습니다. 바로 떡볶이에 관한 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볶이 하면은 사실은 떡볶이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쫓아가가지고 따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가서 돈을 내고 사 먹는 음식 가운데 그 인스턴트로 그냥 이 슈퍼나 이 24시간 편의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리된 음식을 사 먹는 첫 번째가 아마 떡볶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분은 떡볶이를 좀 드셨나요? 예, 저는 떡볶이 많이 먹었고요. 뭐 솔직히 한국 사람 치고 떡볶이를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아, 떡볶이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 이거 되게 급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박재문 팀장님 떡볶이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떡볶이 역사요. 몇 년이나 됐는지 아세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알겠습니다. 국민 간식이다라는 말이 전혀 손색이 없는 간식이 바로 떡볶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떡볶이 브랜드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뭐 우리가 대충 뭐 이렇게 스치면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아딸, 국대, 조스, 뭐 엽기, 뭐 조폭 떡볶이니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국민 야식 대명사인 치킨하고도 맞먹을 뭐 이런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젠 치킨하고 맞먹게 비싸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거잖아요. 사 먹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떡볶이가 옛날에는 저가 음식 뭐 분식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많이 고급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프랜차이즈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떡볶이 업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떡볶이 업계는 그 뭐 브랜드화 시켜서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개인적으로 맛집을 뭐 학교 앞에서 분식을 하시는 이런 오래된 개인적으로 점포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대부분이 프랜차이즈가 90%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 상태가. 아, 야 예전에는 사실은 학교 앞 문방구, 뭐 만화가게 옆에 혹은 포장마차 이런 곳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종의 대표 주자였는데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떡볶이를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사님? 일단은 떡볶이라 하면 금액 대비 판매가가 싸기 때문에 뭐 그 고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오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 비용이 다른 큰 매장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는 거. 예, 그래서 좀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도 창업하는 데에 부담이 덜 되기 때문도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그럼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뭐 떡볶이 하면은 신당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 예, 떡볶이 하면 정말 좋아하시는 이 매니아 분들이 뭐 찾아다니면서 드신다라고 하실 정도로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있습니다. 진짜요? 네. 신당동은 즉석 떡볶이고 사실 저는 떡볶이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것이 저기 그 종로 근처에 가면은 있는 시장. 그 시장들에서 많이들 분식을 사 드셨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님도 떡볶이를 즐기셨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쑤시개에다가 예, 요게 10원만 갖다 줘도 10개를 꽂아줬었거든요. 10원이요? 네. 혹시 일제 강점기에 떡볶이 드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와. 근데 도대체 떡볶이의 성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디입니까? 바로 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곱창의 성지가 아니라 떡볶이에도 성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구로 떡볶이 투어를 갈 정도로 떡볶이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대구에서는 3대 떡볶이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전국구로 프랜차이즈망을 지금 뻗어가고 있는 이런 거를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찝어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늘 프랜차이즈 이름은 뭡니까? 오늘 프랜차이즈의 이름은 중떡이라고 합니다. 중떡이요? 예. 아니, 뭐 나는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대구에서부터 출발한 프랜차이즈예요? 팀장님 맞습니까? 대구에서 출발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3대 떡볶이가 대구에 있어요? 예, 유명합니다. 무슨 떡볶이가 있죠? 3대 떡볶이란 저희 중떡 말고 이제 윤떡, 달떡이 있습니다. 와,
중떡, 윤떡, 달떡. 네. 대구 꼭 내려가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러면 대구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도대체 어떤 떡볶이길래 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그 맛의 마술을 펼쳤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창업 노하우, 성공 노하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몸매를 자랑하는 순수한 음식 떡.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양념 고추장이 만난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볶이. 입에 쫙쫙 달라붙는 새콤달콤함부터 눈물을 유발하는 살벌한 매콤함까지. 모양은 비슷해도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 세상 가장 붉은 유혹 떡볶이. 오늘의 문전성시 창업 아이템 떡볶이로 돈 버는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순서는요. 창업에 성공하는 상위 10%. 보통 80% 정도가 목표에 못 도달하고 그만 가게를 접고 만다고 하는데 10%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이 10%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박정문 팀장님, 네.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입니까? 저희 중떡은 그 30여 년 전부터 같이 함께 일해온 그 이모님을 모셔갖고요. 네. 저희 이제 자체 브랜드화 시켜서 기존의 맛과 동시에 저희 자체 소스를 개발해서 그 대구뿐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고자 저희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모님을 모셔서 거기에 노하우에 이 온고이 지신으로 새로운 또 소스를 더해서 만들어냈다. 지금 전국구로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다 이거죠. 근데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됐다. 이거는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떡볶이와 어떤 게 다릅니까? 저희는 타 업체와 달리 그 가래떡 떡볶이로 만들었는데요. 그 기존 그 떡볶이와는 달리 저희 그 쫄깃함과 그 부드러움이 있어서 그 손쉽게 원하는 대로 크게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가래떡인데 네. 이걸 스테이크처럼 잘라 먹어요? 네, 젓가락으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가래떡인데요? 예. 굉장히 부드러운가 보네요? 네네. 그럼 이건 언제쯤 프랜차이즈가 됐나요? 저희는 올해 그 대구 경복대점을 시작으로요. 네. 올해 3월 달에 그 강남 CGV점을 이제 직영으로 오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중떡이 대구에서 역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네. 보통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퍼지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올라왔는데 이 역으로 올라온 프랜차이즈가 좀 더 있습니까? 일단은 프랜차이즈 중에는 네. 서울 수도권에서 만들어져서 지방으로 내려간 부분들이 거의 뭐 70, 80% 이상이라고 그렇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자 지방에서 올라온 브랜드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다 보시면 아실 텐데 브랜드를 다 뭐 명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 얘기 다들 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시원하게. 네. 네. 뭐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설빙이라든지. 설빙이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부산서부터 그거는 올라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가앤쿡 서가앤쿡도? 네. 그다음에 미즈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대구에서 올라온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거 알아요. 항상 야구장에 타자 뒤에 항상 광고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호식이 2마리 치기. 그거죠.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제가 자주 가는 또 막창집 중에 대구 반야월 막창 이런 네, 거. 맞습니다. 네. 지방에서 올라온 것들도 의외로 꽤 많이 있군요. 네, 요즘에는 지방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히트를 치는 경우들이 네.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만들어 놓은 걸 먹고 여기 맛있네요 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지만 이제는 어디가 맛있어 라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프랜차이즈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 입맛이 입맛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맛있다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렇죠. SNS라든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띄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명세를 빨리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구 3대 막창 중에 3대 떡볶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중떡 두 분은 드셔보셨나요? 예, 저는 대구까지 가서 먹어봤습니다. 대구 가서 드셔보셨다고요?
열정을 가지고 가서 먹어봐야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터팅이라는 것을. 예. 맛있던가요? 맛있었습니다. 어떤 맛? 딱 이게 딱 먹고서는 맛있습니다. 그러면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떡볶이와 달리 좀 전에도 박두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래떡을 젓가락 끊을 정도로 이게 뭐랄까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묵이 옆에 3개가 따라가는데 그것 또한 쫄깃하고 그리고 어묵이 따라오구나. 예, 거기에 또 한정적인 궁합이 여기에는 그 납작만두가 있습니다. 납작만두. 예, 그거를 붙여서 딱 먹으면 저런. 예술입니다, 아주. 대구 가고 싶다. 본부장님도 드셔보셨어요? 예, 그럼요. 저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중떡이라는 브랜드가 타 프로그램 공중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다뤄졌는데 다뤄지기 전에 저도 먹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팀장님, 이런 프로 처음 보셨죠? 거기 공중파에서도 아마 중떡 얘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땡땡 떡볶이 3대 떡볶이 중 하나 이렇게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중떡. 근데 가래떡인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잘린다. 그리고 납작만두하고 어묵이 같이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서 나온다. 정말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냉정히 봤을 때 프랜차이즈가 될 만한, 통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던가요? 예, 기존의 떡볶이하고는 틀리게 이 중떡은 그 납작만두가 섞여 있고 또한 그 맛이라는 게 전통적인 그 대구의 중앙시장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한 맛으로 검증이 됐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프랜차이즈 될 수 있고 요즘 다른 떡볶이와 너무 차별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프랜차이즈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통은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면 몇 호 전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재훈 팀장님, 얼마나 지금 나왔나요? 저희는 지금 대구에 한 10여 개 정도 오픈했고요. 부산에 2개 오픈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지역으로 해서 3개 오픈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군데 오픈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예전에는 떡볶이집 하면은 그건 무조건 학교 앞이에요. 무조건 앞이에요. 그리고 애 키우는 엄마들 많은 지역, 거기에서 보통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은 어디가 창업 포인트입니까? 일단 모든 장사들이 똑같은 것처럼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상권도 좋고 동네 상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뭐 동네 상권도 들어가고 메인 상권도 들어가고 뭐 전혀 창업에 대한 아이템에 뭐 이게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장소가 어디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포인트가 있는 자리 그 자리면 언제든지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떡볶이가 사실은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차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팀장님 제일 지금 매출이 잘 되고 있는 곳의 포인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대구에 유명하니까 대구의 모 대학교를 한 예를 들면요. 대학교에 있어요? 예, 아까 지금 대학교 쪽 학교 쪽 얘기하셔갖고 저희 지금 대구의 모 대학교에 지금 30평형 매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 매장에 지금 거의 대학생들이 거기 줄을 설 정도로 지금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그 노하우는 이제 저희가 떡볶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카페형으로 그 커피를 디저트를 같이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큰 매장은 저희 그렇게 카페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시는군요. 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창업 아이템은 스시 뷔페였거든요. 근데 규모가 상당히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중떡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려면 어느 정도 점포 규모가 있어야 되나요? 저희는 그 운영할 수 있는 집기들이나 소도구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한 4-5평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4-5평? 네네. 한마디로 따지면 지난번 스시 뷔페로 따지면 40분의 1 크기만 돼도 창업이 가능하네요. 예. 아니 그러면 나는 소규모로 창업하고 싶다. 정말 최소한 규모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최소 점포입니다. 4-5평? 네네. 더 작게 하고 싶다면? 저희 그 집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특수한 그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쇼핑몰 이런 쪽으로는 그 소형 매장으로 해갖고 그 바탭을 만들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에서 앉아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서 드시는.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로 4평도 안 되겠네요. 네, 그 정도. 아니
정두기 의사님,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점포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수준 아닙니까? 다른 떡볶이 점포들도 보통 8평, 뭐 7평, 뭐 기존 뭐 브랜드화되어 있는 떡볶이 평수도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통 예, 5평에서 12평 사이 그 정도가 돼 있고 또 한국의 특성이 있는데요. 한국은 또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게 쇼핑몰에 들어가면 작아도 되는데 테이크아웃이 되니까. 근데 이게 겨울이 추운 날, 황사가 오는 날, 막 이런 날 하려면 점포에서 조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8평에서 10평 사이 점포가 가장 적정하고요. 또한 떡볶이라 하면 또 이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테이크아웃이 많이 되는 상권, 그런 평수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떡볶이 집에 많이 사갖고 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소규모 점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잡는 게 좋나요? 사실 적정 임대료라는 거는 상권과 입지, 뭐 모든 것들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떡볶이라는 아이템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는 저렴할수록 아무래도 좋겠죠. 뭐 임대료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은 임대료가 매출의 약 한 10% 내외 요 정도만 차지한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0만 원 되면 임대료가 100만 원 내외 정도는 그렇죠.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와. 근데 임대료가 1,000만 원이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거는 살짝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팀장님,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나눈 게 물론 4-5평까지도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좀 이게 권장하는 정도의 점포라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저희 권장 평수는 한 10평 정도로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이랑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야지 나중에 손님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요식업이라는 것은 맛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맛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찾는 건데 대구에서 지금 하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맛이 서울까지 똑같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본사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점주님한테 직접 공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 맞춰서 하시면은 맛은 똑같이 있습니다. 약간 컵라면 같은 느낌이군요. 네. 정확하게 물을 선까지 붓고 조리를 하시면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사 관리가 사실은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점주분들이 많은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나 정말 못 살겠다 뭐 이런 정말 프랜차이즈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프랜차이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관리해준다. 저희는 첫 오픈할 때 저희 슈퍼바이저들이 한 주에서 2주 정도 매장을 운영을 직접 하면서 매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재방문을 해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다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떡볶이 하면요, 떡볶이만 파는 집은 아마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순대라든지 튀김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묵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있나요? 저희는 일반적인 튀김은 없고요. 저희 납작한 만두가 있거든요. 납작만두 유명하죠. 저희는 거기 막 튀기진 않고요. 살짝 구운 느낌으로 해갖고 속에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데 떡볶이랑 싸서 먹으면 기존의 떡볶이 맛과 만두의 고소함이 더해서 같이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납작 만두가 원래 대구가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두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손님들 반응 좋습니까? 반응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메뉴에 떡볶이랑 만두랑 같이 섞은 세트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떡볶이 1인분이나 만두 1인분이 아닌 반반 섞어 세트 메뉴를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분들이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배가 고파서 들어가지 않으면 떡볶이 1인분에 다른 거 1인분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인분 자체가 떡볶이와 납작만두가 섞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메뉴들은 어떤 거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취급하는 건 이제 찹쌀순대라고 저희가 이제 직접 대구에서 직접 또 그것도 순대를 직접 맛을 또 개발해갖고요. 쫄깃함이 있는 그런 순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테스트를 대구에서 끝내고 서울에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막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2회차가 됐는데 조금씩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왜 먹는 프랜차이즈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도 먹을 걸 안 갖고 오시죠? 안 갖고 오셨죠? 네, 안 갖고 왔습니다. 예,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왜 안 갖고 오시지? 작가님, 좀 전화를 해서 올 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 왜 음식 프랜차이즈 소개 방송인데 음식을 안 갖고 오시면 도대체 뭘 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봐야지. 오 이렇게 되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온 순대도 저는 먹어봤긴 했는데요. 저는 먹어본 이래 이런 순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만 얘기하시죠. 기분이 더 나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창업을 할 때 정말 준비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되는 법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거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은 이제 민법의 특례로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상가 건물을 빌리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원래 임차인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고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그리고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김포, 용인 이런 지역은 이제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이제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이 보호가 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금액을 넘는 임대차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일정 부분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금액을 제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5년 동안 계속 갱신해서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우에 있어서 차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권리라든지 이런 권리들은 다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떠한 권리가 보호가 되는 권리고 어떠한 권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가건물을 인도받으셔야 되고요. 그건 뭐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이거를 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상가건물이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중에 일부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만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도면으로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디가 상가로 빌린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보호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뀐 소유권자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대항력이 있는 상가 건물 임차인인 줄 알고 계속 영업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야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 모든 임대차가 그렇지만 임대차라는 거는 사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하고도 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분이라면은 이제 적법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그 대장 같은 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서 일단 계약하는 아예 상대방이 이 건물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그 수여받은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실 게 이제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상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띄워보면은 그런 영업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행정 규정들을 검토하셔가지고서 이게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셔야지 낭패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법률 정보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개혁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점포에서 일하는 인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는 보통 점주까지 포함해서 3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좀 절약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평에 3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평짜리는 혼자서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네요?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됩니다. 만드시는 분과 예, 서빙을 하시는 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팀장님, 이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매출 대비해서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는 약 15%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출이나 이 창업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근데 떡볶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요리 자격증이 사실 일식이나 중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주방장님 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죠. 많이 받죠. 그럼 여기는 딱히 그렇게 자격증까지 떡볶이 자격증이 있나요? 저희 떡볶이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는 뭐 기본 소스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 인건비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떡볶이를 만들 수도 있나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갑자기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르바이트생이 떡볶이를 조리를 해도 그러니까 이 보건증이나 이런 것만 있다면 상관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증만 있다라면은 그 음식점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주방 인력을 구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긴 이게 진짜 떡볶이를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떡볶이를 무시해서는 아니고 떡볶이를 만드는데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어머니 떡볶이 엄청 잘하시고. 지금 MC분께서 지난주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니까 아무래도 혼란이 약간 오시는 거예요. 주방장이 10분이 계셨어요. 지난주 스시 그 뷔페에서는 주방장이 10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마디로 주방장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네네. 그렇다면 다른 분야보다는 요리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문 인력이 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사님. 예,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장점이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또한 그 전문가가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떡볶이란 브랜드 자체가 뭐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누구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여지면 단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매장이 작기 때문에 또 매출의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넣고 많이 뽑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넣었으니까 많이 뽑아 먹을 그런 욕심을 하면 그거는 조금 약간 과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 원료도 안 맞고 솔직히 이건 욕심이죠.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극대화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점포들이 적정수는 유지하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전문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제가 자주 갔던 장충동에 뚱땡이 할머니라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전 대구는 못 가봤지만 중덕에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모님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주방에 이모님이 딱 있어가지고 요리를 하시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중덕 이모님 역시 맛있어 라고 먹는데 주방에 웬 어린 젊은 남자가 서 있어. 그러면 약간 이거 프랜차이즈에 대한 단점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맛의 획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은 이미 저 간판을 보고 중떡이라는 간판을 보고 맛을 이미 기억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맛이 중떡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모님이 만들고 여기는 아르바이트가 만든다고 맛이 달라진다라면 그 고객들은 다시 중떡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찾아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판에 대한 고객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뭐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우리 그 동네에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로 다른 그 떡볶이 전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상어 조스고요. 하나는 국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매운 거 먹는 사람들은 조스로 가요. 그죠? 네,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국대로 갑니다. 저는 국대 팬이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는 조스 팬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 획일화된 맛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방장님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단점으로 장점으로 보완이 되겠네요. 그럼. 네. 하긴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원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죠? 원할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원할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원할머니 보쌈은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놀부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부대찌개는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그런 뜻이 되겠군요. 근데 말이죠.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뭐 프랜차이즈 원재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소규모 점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가져가야지
예, 프랜차이즈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떤 분께서 우리 팀장님, 예.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안정적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저희 그 한 매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매장의 1 매출이 80만 정도가 평균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기준 30일로 따졌을 때 2,4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이제 제로비가 저희가 38%가 들거든요. 그러면 약 912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임대료가 이제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인건비 3명을 쓸 경우에 480만 원 정도. 정직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저희 공과금이랑 세금 포함하면은 약 250만 원이 들거든요. 이러한 그 총 매출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면은 약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10평 정도 되는 가격인가요? 예, 10평 정도 되는 가격. 10평에 600만 원이요? 예. 이게 확실히 규모가 다르네. 지난번에 150평이었군요. 예. 오! 6천? 오! 이렇게 따지면 가성비는 좀 그냥 괜찮은데요? 오. 자, 그자고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업을 하신 그 점주님들이 개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는 별 걱정 없어요, 안정적입니다라고 좀 안심을 하시나요? 상가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요. 저희가 기본 3개월 정도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 선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반년도 안 돼서 굉장히 자리 잡는 시간이 빠르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은 우리 본부장님,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은 얼마 정도 시간 만에 안정화가 되나요? 사실 프랜차이즈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가게를 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해서 약 한 6개월 정도에 소요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중간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이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맛과 모든 것들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그만큼 이 한 바퀴가 돌아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저 근데 요즘에 보면은 떡볶이집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모네 엄지네가 아니에요. 뭐 조스, 국대, 조폭, 아딸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그럼 도대체 중떡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전에 지금 지상파 방송도 했고요. 지금 케이블 방송 나왔고 지금 모바일 쪽으로도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소셜 커머스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거기 사람들이 일단은 이 맛을 각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게 점주분들은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해봤자 그거로 온 사람들은 다시 안 온다라고 해서 요즘엔 잘 안 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맛으로 획일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맛을 한번 보면 어느 매장을 가도 이 맛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렇다. 이병주 본부장님. 이 소규모 가게들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소규모 가게들은 어떻게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홍보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부터 블로그, 카페, 전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홍보 수단이 있는데요. 소형 점포에서는 제일 좋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줄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고객들이 이 떡볶이를 먹겠다고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겠다고 소형 점포에서는 사실 이게 떠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은 약간을 이제 몇 팀만 와도 금방 줄을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명 알바 써가지고 항상 3명이 가게 앞에 서 있게 만들면 그것도 홍보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사기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 본사에서 점포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주고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포를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은 가장 많은 고민,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 이제 손님들이 없거나 이런 이제 매출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사에서는 어떤 방안을 할까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운영 상태가 혹시 저희가 교육했던 거랑 좀 내용이 다른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요. 만약 그 운영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데도 네. 이제 손님들이 유입이 안 되면은 이제 본사랑 이제 합의하에 이벤트나 이제 이벤트에서 손님들을 유도하게끔 하는 거랑 아니면은 추가적인 메뉴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갖고 그 업체에 이제 내놓게 됩니다. 아, 이벤트. 네. 30년 정도 알바를 써서 줄을 서게. 농담이고요. 어떤 이렇게 긴밀한 또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또 가맹점들이 많이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소규모 점포. 그러니까 지난 1회 때는 스시 뷔페에 대한 어떤 대규모 점포였다면 이번엔 소규모 점포인데 우리 두 전문가님들이 생각하시는 소규모 점포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그 소규모 점포를 할 때는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점포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갔을 때 그 작기 때문에 뭐 소방, 그다음에 뭐 수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내부적인 거. 예. 그래서 떡볶이를 오픈할 때 거기에 되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냐, 그래서 일반 음식 허가가 나오냐,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엔 저 자리가 잘 돼야 될지 그 조그만 점포지만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고요. 하여튼간 가장 중요한 건 장사는 모든 장사는 매출이 올릴 수 있는 입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하긴요. 이 소규모 점포고 작은 점포인데 주차 20대 가능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 본부장님은 또 어떤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업종의 특성상 이 객단가가 좀 낮고 떡볶이라는 아이템을 남녀노소 다 즐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주 소비층인 30대 미만 이 젊은 연령대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리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유동, 동선, 고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해 나가는지 이런 동선까지 또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고 옛 선인들이 뭐 이 선조들이 해왔던 게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사실 떡볶이집 전부 다 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학교 앞에 딱 입구 나가서 돌아가는 때 이런 데 있거든요. 그 집은 내가 다녔던 그 학교의 선배님들, 그 학부모들이 다니기 전부터도 있었던 집들이 많거든요. 있죠. 오래 해왔다는 건 그만큼 장사로 많이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해왔는데요. 역시나 점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위치를 봐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것까지도 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는 입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의 상권마다 위치마다 점포들을 수없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여기 업종에 맞는 가장 싼 점포를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해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지금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를 만들려면 10평 정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저희 그 가맹비가 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를 또 저희가 받거든요. 교육비 300만 원 받고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1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180에서 200 정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 매장들마다 바닥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기들이 이제 2,700 정도, 소도구랑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스, 그다음에 유니폼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해서 그러면 10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한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6천 정도요? 예. 6천만 원. 또 이거를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소규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소자본 창업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또 각 그 사람들마다 또 만약 어려우시면 저희 것도 거의 원가대로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이게 정말 이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고 싶으신데 정말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 이벤트 이 쿠폰 하나 있는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런 정보들이나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초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준비를 하고 실전에 참여하기까지 돈 버는 비밀. 우리는 프랜차이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 또 항상 또 실전에서 현업에서 계시는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지난주와 다르게 완전 소규모 창업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와 대규모, 비교 체험 극과 극으로 했을 때 어느 쪽에 그러면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사님은? 저는 일단은 그 뷔페보다는 네. 작은 매장, 중떡에 더 많은 표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뷔페집 같은 경우에 평수가 있으니까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떡 요거는 뭐 점포비를 제한하면 6천 들어간다 하니까 뭐 1억 안쪽에 창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0평 정도면 사실은 임대료를 생각을 했을 때도 아주 메인 상권이 아니라면은 점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그러면 대규모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중떡 같은 소규모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 생계형 창업이라고 보통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이제 생계형 창업으로 돈이 조금밖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계형 창업을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에 한 표를 준다라는 거는 좀 그렇네요. 적합하지 않다. 네. 누구나 자신의 돈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진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6천만 원이 이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이 분들이 이 6천만 원이 절대로 소규모가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정말로 우리 가맹주 여러분들, 점주 여러분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하우와 정보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80%가 아닌 20%로 성공하는 창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도와주신 우리 두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그리고 현업에 계신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대규모 창업에 이어서 이번엔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치밀하고 계획된 정보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는 모든 분들께 노하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